뉴욕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지만 약세로 돌아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 2조 달러 규모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해서 기대감을 조금 수그러뜨린 그런 모습이 됐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출구 전략을 논하기 이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호재성 재료로 했지만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나면서 지표상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이야기들 얽혀있는 미국 증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자회사보다 저렴한 지주회사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주회사 쪽에 주목이 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회사들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주회사, 이런 회사들도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주사들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원화 강세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뭐 대규모 달러가 풀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부분일 텐데, 자, 일단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원화 강세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을 끌어당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상반기 원화 강세에 따른 기대감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자, 또다시 이제 주말장이 왔습니다. 이틀 또 쉬니까 아유 싫어, 빨리 금요일 지나가버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요일은 일단 장이 있으니까요, 토요일 일요일만 빨리 지나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뉴욕 증시는 일단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뭐 상승 출발해서 기대감들을 쭉쭉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장 마감에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2% 하락이 진행이 됐고요. 나스닥은 0.12%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 정도 하락한 거 가지고는 뭐 하락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약보 합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 여전히 3만 포인트 이상입니다. 3,991포인트 진행되고 있고요. 나스닥은 13,112포인트. 뭐 그냥 빠졌다고 하기도 조금 그런 정도죠. 그냥 뭐 하락이라기보다는 조금 주춤했다? 네, 뭐 그런 정도. 현재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부담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재료부터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겠죠. 바이든 당선인이 차기 정부에 그런 경기 부양책의 규모를 제시할 건데, 그 부양책 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CNN의 그런 보도가 있었죠. 2조 달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데, 2조 달러라는 규모가 딱 정해지게 되면 시장이 생각했었던 것 그냥 뭐 그 정도? 2조 달러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부합하는 정도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3조 달러, 4조 달러 이렇게 규모가 더 커지게 된다라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어떤 내용들은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상했었던 부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대규모 현금 지급, 이 가계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급이 이게 중요한데, 바이든 정부, 이제 새롭게 출발한 이 바이든 정부가 뭐 상원 투표라든지 이런 데서 내세웠던 공약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 앞에 수표가 도착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을 많이 뽑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계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급, 사실 이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또 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또 지금 미국은 백신을 이미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면 따라서 또 이런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면 긍정적인 이슈들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실업지표가 조금 나빠졌어요.
경기부양책 기대,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실업지표,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6만 5천 명, 100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은 예상치로는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경제지표상으로는 조금 안 좋은 형태가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의 그런 수도 19만 명, 19만 9천 명이니까 20만 명 늘어났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제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실업수당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지방정부의 지원, 이런 경기부양책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좋지 않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의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준 이야기로 가보면, 이건 또 조금 괜찮아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책 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테이퍼링, 즉 채권 매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완전히 출구 전략이거든요. 근데 아직 출구 전략을 말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부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나타났고요. 경제가 아직도 우리의 목표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이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금리 계속 이어가고, 그 다음에 채권 매입, 양적 완화의 규모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한 것은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즉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규모가 연 2%까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 2%까지의 그 인플레이션은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 1%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2%까지 가고, 또 2% 이상의 어떤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상태에서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얼마 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돼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어느 정도 넘어서더라도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2023년도까지, 즉 올해와 내년 2년 정도는 제로금리가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이 뭐냐면,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배운 교훈은 너무 빨리 출구 전략을 써서 빠져나왔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옐런 의장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출구 전략을 썼는데, 그냥 바로 또 주가가 좀 횡보, 좀 조정 이런 식으로 다시 안 좋아진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번 파월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직 멀었다. 안심해라 라는 시장에게 안심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그렇다면 걱정 없겠네. 네, 달러 계속 풀리겠네. 경기부양책도 나온다는데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다 재료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어떤 것들은 실망감이 좀 있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호재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약간 불안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개선될 거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뭐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부양이나 그 다음에 기대치들을 높여갈 수 있는 재료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 조금 내린다 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거나 걱정하실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괜찮다. 네, 심리가 조금 흔들렸을 뿐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아들보다 저렴한 모회사. 네, 지주사의 재평가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주사 재평가는 최근에 주가 상승률에 맞물려가지고 주목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13만원대, 즉, 작년이죠?
작년이라고 했죠. 뭐 한 1, 2주 전인데요. 12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8천원이었던 이 주가가요. 15만 2,500원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2주 사이에요.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는 9만원대에 있었던 주식이 11만 5천원까지 뛰었고요. SK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24만원짜리가 네, 30만 6천원. 30만원이 넘었었어요. SK가. 네, 우리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잘 나가네요. 근데 이런 움직임도 일단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주회사들이 막 잘 나가는 거. 그렇게 되면, 사실 지주회사는 굉장히 답답하고, 고리타분하고, 늦게 가고, 이게, 정설 아닙니까? 그래서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일단 장기 투자가 어울리는 것이다. 장기 투자할 때는 접근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들인데, 이 지주회사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일단은 지주회사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은 상장 자회사의 주가 상승. 즉, 아들들이 잘 나가니까 엄마도 잘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들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건 이제 인간사의 이야기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지배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돈이 많이 번 것의 일부분을 지주회사가 떼어갑니다. 왜 지주회사냐면 그 자회사들의 지분을 가지고서 그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분만큼 이익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 회사의 실적도 같이 증가한다. 지주회사는 다 그렇게 벌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회사한테 빨대를 딱딱 꼽아놓고 쭉쭉 빨아먹고 있는 거. 그게 지주회사인데, 자회사가 잘 벌면 잘 벌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지주회사의 어떤 실적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 이것도 뭐 삼성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지주회사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SK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올해 이제 SK바이오팜, 올해가 아니죠. 2020년이었죠. SK바이오팜을 이제 상장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시세 차익. 왜냐면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상장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발생하는 수익률이 제법 많았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었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이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SK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들은 어마어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냥 딱 하나 SK바이오팜만을 봤을 때도 이 구주 매출을 통해 가지고 SK가 벌어들인 이익만 3천억 원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또다시 새로운 거 SK실트론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지주회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도 마찬가지겠죠. LG화학이 지금 100만원 넘어가면서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 LG전자도 뭐 쭉쭉 진행되고 있는 상황, 뭐 등등등의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이 자회사들이 잘 나가는 내용들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G가 보유한 LG화학 지분이 33%. 그러니까 LG화학의 지분 가치를 단순 계산으로만 보더라도 24조 원의 가치가 있다. LG화학을 팔아먹으면 24조 원 팔아먹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잘 벌고 있네. 네, 괜찮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CJ도 한번 보죠. CJ는 CJ제일제당. 네, 이 비비고라는 이 만두가 미국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래서 식품계의 삼성전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통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택배 가격의 인상이라는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장사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기대감. 또 CJ 올리브영의 상장, 2022년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CJ 올리브영은 잘 아실 겁니다. 장사 잘 되고 있어요. 네. 이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좀 젊은 층들에게 정말로 인기가 있는 그 하나의 어떤 상점. 저도 이름을 알 정도니까요. 뭐 하는 데는 몰라요. 뭐 화장품 이런 거 팔겠죠? 뭐 등등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회사들이 일단 CJ에게 또 가격을 몰아주고 있다. 최근에 급등한 이유들은 다 이런 거예요. 또 CJ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이 소비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 잘 아시죠? 네, 상속세원에 대한 어떤 부분 때문에 배당 가치가 확대될 것이다. 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등등등 이 상장 계열사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다. 뭐 등등등.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삼성전자 지분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만 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지분 가치만 56조 원입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시가총액보다 훨씬 높은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은 지주회사들이 당연히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주회사들은 상당히 좀 더디다, 느리다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자회사들이 이렇게 잘 나가버릴 때는요, 뭐 보통주가 잘 나갈 때 우선주가 따라가는 것처럼 자회사가 잘 나갈 때 네, 모회사가 같이 가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지주회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상승 추세를 계속 누리셔도 되겠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도 안 올라간 지주회사가 있다라면 한 번 정도 눈독을 들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이 많이 올라가지고요, 네,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두산 같은 경우도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매매할 만한 지주회사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회사들의 움직임들 잘 살펴보시면서 지주회사 공략하는 전략들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증시에 부는 친환경 바람, 수혜주로 뜨는 반도체 전기차. 근데 제목은 뭐냐면, 네, 올 상반기까지, 이 외국인들의 매수,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번 연도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핫 이슈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요거 반도체 관련한 부분이에요. D램, 낸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의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신재생, 이런 쪽에 대한 업종들이 성장할 것이다. 왜냐면 하반기에는 바이든의 그린 뉴딜이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선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등을 추천하고 셀트리온도 주목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추천한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높은 자리에서도 계속 추천하기 때문에 약간 리스크를 동반한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올 상반기에 원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은 경기 부양책이 터지게 되면서 달러가 많이 풀릴 것이다. 그러면 당장은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이 원화 강세, 그 달러가 많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요.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당분간은 네,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데 이게 한 2024년도까지도 계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달러 약세가 정말로 이렇게 된다라면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본다라면은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네, 왜냐면은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수출 기업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글쎄 뭐 수출 기업들은 조금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팔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면 또 다른 쪽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많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경기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은 많아지고 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은 높아지는데 달러 약세까지 일어난다.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외국인 매수.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뭘 살 것이냐? 자동차, 반도체, 이렇게 IT 이런 쪽. 당연히 살 수밖에 없어요.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일어나게 되면서 시장은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기간을 뭐 2024년도까지 계속 달려버린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이런 상황들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올 상반기 정도는 이런 워낙 강세 국면에 의한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뭐 반도체 자동차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를 상승시키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정책이 이제 쓰여질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제 20날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정책을 사용할 건데 바로 그냥 취임하자마자 바로 써 이거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 다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이제 행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게 되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싹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정권 초기 1년 동안은 어수선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여주기 식의 어떤 포인트, 자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어라는 거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정책 수혜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대선 공약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린 뉴딜 정책인데 이 정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친환경 업종도 서서히 이제 계속적인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일단 정책적인 수혜를 얻게 되면 그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지속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 미국 증시가 약세 전환이 됐지만 나쁜 소식은 없었습니다. 경기 부양책 예정대로 수조 달러, 2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내용이었고요. 연준도 뭐 특별하게 나쁜 얘기 없었어요. 오히려 좋은 얘기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늘어났지만 그 정도는 봐줄만 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호재가 더 많은 상황. 하지만 주가는 조금 내려간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회사보다 저렴한 지주회사. 그래서 최근에 지주회사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고요. 아직도 못 올라간 지주회사나 저평가된 지주회사를 발견했다라면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얘기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도 원화 강세가 계속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IT,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 또 그 다음에 친환경 이런 쪽에서의 기대치가 높아지게 될 테고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풀리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 현상, 경기 회복, 그 다음에 달러가 많이 풀린 것에 따른 달러 약세, 원화 강세 이 국면이 이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이 안상은 못 베긴다. 그래서 외국인 선호 기업들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포지션들을 우리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생활이 모여서 경제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 경제를 운운하면서 어려운 공부를 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사람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며 경제를 더 잘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제 저녁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해드렸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렵게 경제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주 간단한 거,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거, 지금 경제 너무 어려워.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 그게 경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살기가 너무 어려워. 무엇 때문일까? 코로나 때문이구나. 이것은 어떻게 될까? 곧 해소가 되겠지. 아니면 아직은 끝이 안 보이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투자를 할 것이니 말 것이니 결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변에 다 있어요. 네.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주식의 스승은 장바구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투자의 스승은 장바구니. 즉 장바구니에서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고 그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는 거. 그것이 전부 다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투자의 어떤 조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려운 경제 공부 하실 필요 없고 일단 주변의 상황 먼저 살펴라. 그것이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경제 공부 쉽게 하시죠? 네. 주식 투자 쉽게 하시면 됩니다. 뭐든지 쉽게. 그 다음에 돈도 쉽게. 네, 다 좋죠? 네, 쉽게 오늘 방송도 잘 들으셨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장 변동성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네, 편안하게 투자하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